안녕하세요. 문제집이 양이 이건 많은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뭐 달달달달 반복적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감정평가 관계법규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몇 번이다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문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할 만한 의미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교재는 이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다라는 측면이 될 거고요. 이거 끝나면 핵심 요약 정리 강의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핵심 요약 정리집이 또 이거 한 3분의 1만 한 거? 그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를 달달 외우시게 될 거예요.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에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방향성은 그렇게 좀 세우시면 되고,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 들어가면 거기에 또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우리 시험 기출 지문들이 다 맞춰갖고 OX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12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어차피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올 건데 왜 보냐?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거니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시간 정해놓고 실제 시험처럼 풀면은 지금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구나를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민법이랑 관관법이랑 학원론 같은 경우는 암기에 치중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회계하고 경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풀어보고 시간 내에 풀어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건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보통 혼자서 회계나 경제 문제를 풀라 그러면 또 잘 안 풀게 되거든요. 이게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연습을 하시고 좀 느껴보시려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합격자 인터뷰 막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아예 그 기간에 맞춰서 안 풀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시험 들어가기 전 한 달 전부터 다른 학원 모의고사까지 하루에 하나씩 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첫 모의고사는 위치 확인이니까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평균 40점에서 50점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문제풀이들 막 거의 끝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막 시작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죠, 점수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구나 라는 거는 가늠하셔야 되니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문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4페이지 가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부동산학 서설 파트고요. 부동산학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해도 있고 나와도 한 문제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학에 관련된 정의들은 기본서나 이런 거 보시면 한 3-4가지 정의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이상하게 바꿔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지문이 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뭐 조금 건질만한 건 종합학문적 성격이다라는 표현 그런 것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잠깐 연역을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 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지는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학은 부동산 학과가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있지만은 제가 수능 공부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부동산 학과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재화를 대상으로 학문적 접근을 하는 그거는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뭐 경제학이나 뭐 회계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학 이런 것들은 민법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단일 재화를 대상으로 학제적 접근은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된 게 얼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틀렸죠. 순수과학이라는 표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라고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순수과학과 다른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의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냥 짜투리인데요. 이거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법, 제도적 되게 많거든요. 현상학적, 뭐 행태과학적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 이거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종합식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이제 복합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윤의 극대화 측면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제도적은 말 그대로 법적 측면을 가장 강조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매칭만 잘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할 때 부동산 응용과학이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이건 이제 부동산 활동이 있었고 부동산 현상이 있었어요.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활동 같은 경우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 현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일정한 법칙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 현상을 포함한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행위까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나가면은 일부 교재에서는 부동산 인간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종합식 접근 방법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뭐 맞고요. 4번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5번 부동산학은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 최유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일반 원칙인데 일반 원칙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래서 이제 능한 경공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능률성의 원칙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소유 활동에 있어서 강조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활동에 있어서 강조되는 개념을 외웠었고요. 소유 활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최유효 이용이었었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의 확립이었었죠. 그래서 요거와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처음부터 틀렸어요. 안전성의 원칙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성의 원칙은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행위를 안전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얘와 얘 둘은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3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할 때 사회과학에 속한다. 연구 대상, 활동, 현상 포함한다.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에 차관한 점을 둔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능률성에 있어서 소유 활동은 최유용 이거.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용 극대화.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거 그냥 바로 답 체크를 하셨었어야죠. 이거는 이제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시스템적 사고 방식에 기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이렇게 끝까지 다 읽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읽었을 때 틀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 문장이 중간에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 컴마가 찍히면 이 문장 중에 컴마 앞에는 맞고 컴마 뒤에는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컴마가 나오면 앞뒤가 다 맞아야 돼.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4번 부동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용과학과 달리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과 달리가 아니라 부동산학은. 그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과학이 완전 엉망진창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은 여러 부동산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거나 결정을 행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주로 복합 개념의 사고 원리를 사용한다.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잘 나오는 지문인데 민간 부분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고요. 공공 부분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민간하고 공공만 잘 나누시면 돼요. 민간은 효율성, 공공은 형평성 이렇게. 4번 넘어가서 부동산학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잘 안 바꿔냅니다.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거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는 공사익 조화의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등이 있다. 이게 지도 이념이잖아요. 지금 지도 원리라는 것도 있고 지도 이념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도 이념 나오면은 이게 세 가지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잘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3번부터 좀 보시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거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과 관련해서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하고 줄 다 쳤었잖아요. 잘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되고 4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에는 효율성보다는 여기서 이미 틀렸죠.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에는 효율성보다는 일이 나왔으면 효율성 중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렸고요. 5번 순수과학과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뭐 맞는 얘기. 6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부동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가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론적 분야와 실무적 분야로 나눈다. 이론적 분야하고 실무적 분야 나왔을 때 실무적 분야에 다시 의사결정 분야가 있었고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까지도 나눴었어요. 2번 부동산 됐고 2번 넘어갈게요. 3번 일반 원칙으로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작용한다. 뒤에 붙어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작용한다라는 얘기는 부동산학 원론에서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거의 대부분 틀릴 지문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원칙에서 능한 경공까지 다뤄주는 경우도 있고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틀린 지문 아니에요. 기본서마다 다르니까. 4번은 넘어가시고요.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활동의 행동 방향을 의미하며 콤마 찍혔죠.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 틀렸죠. 안전성과 소유활동은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유활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면 능률성의 원칙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웃긴 건데, 지문이 길어지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헷갈리거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긴 지문 위주로 틀린 걸로 뽑아내려고 해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설명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념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는 거예요.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은 자유시장 경제 체계에서 효율성을 의미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이랑 최유효 이용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최유효 이용과 최고 최선의 이용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형평성이 아닌. 형평성은 공공복리 우선의 원칙을 말하며 절대적인 사유재산 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사유재산 제도를 밑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제 쓰셔야 되고, 형평성은 실제 효율성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나 투자 수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은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이다.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 계속 부닥칩니다. 효율성을 위주로 하면 형평성이 저해되고 형평성을 위주로 하면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가장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 활동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공사에게 적절한 조화를 첨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8번. 다음 내용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현상 활동, 거기에 이제 부동산 행위, 부동산 인간까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부동산 현상하고 활동까지만 다뤄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공사익 조화, 효율적 관리,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증대. 아까 잠깐 나왔었죠. 지문 짜투리로. 부동산 거래 활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없어요.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의 확립과 관련이 있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은 거래 활동이 아니라 소유 활동입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학문적 성격, 구체적인 경험과학이 응용과학이다. 3번이 정답이고요. 9번,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부동산 활동 나오면 일반적으로 관리적 측면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요.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과학성과 기술성이 모두 요구된다. 이 과학성하고 기술하고 과학성은 이제 원리나 이론으로 또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기술성 같은 경우는 실무로 또 바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전문성과 관련해서 또 활동을 나눠보면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이 있었어요. 1차 수준의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하는 활동, 2차 수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는 활동, 전문성으로만 따진다면 3차 활동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었었죠. 5번,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중시하죠. 공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사회성 및 공공성이라고 또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10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입체 공간이라는 표현도 잘 나오고,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일단 이상하죠? 거래 당사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극단적인 측면에서 사기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업자에게도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장기적 배려가 나오는 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된다. 일단 컴마 뒤에서 기술성과 과학성이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성격은 인간이 수행하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자 그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중성이라는 특성과 대일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임장 활동을 규정하는 근거는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그죠? 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좀 요즘에 이제 이런 경향이 좀 많은데 우리 이제 부동성이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특성으로서. 근데 이제 이 부동성이라는 것과 이제 같은 단어들이 고정성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이동성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런 표현들을 쓰면 못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기본서에는 다 줄 쳐져 있어요. 이게. 왜냐면 다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부동성, 그 다음에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 11번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실무 분야인 결정 분야와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 이론 분야인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 다음에 부동산 기초 분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 분야에는 뭐 세금, 수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다 그랬었고 이거를 이제 외우자 그랬었는데 의사결정 분야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금융, 개발, 투자, 정책. 그래서 금개투정이라고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감정평가 활동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가 있었죠. 요것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결정 지원 분야는 감정평가 활동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지문에서 금기투정이나 기초 분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3번에 보면 부동산 금융 나왔죠. 지금. 그거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니라 결정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넘어가서 1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외우면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이제 뭘 외우셔야 되냐면은 그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가지고 부동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은 뭘 외우셔야 되냐면 위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가 둘 다 부동산업이라는 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 소분류 안에 보시면은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이랑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특징을 하나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에 들어가시면 세세분류의 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 기타 부동산 임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보시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부동산 관리업 보시면 주거용, 비주거용까지만 있고 기타가 없죠, 지금. 그거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문제 맞추기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보시면은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있죠. 근데 뭐가 없냐면 거기 부동산 금융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 써놓으시고 X 쳐놓으시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그냥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그렇게 보시고 13번, 14번 다 넘어가고요. 1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런 짜투리들은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시면 좀 어렵고요. 내년 넘어가서 한 2월부터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다 외워놓고 그러고 나서 핵심 요약 정리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웬만큼 외워진 것 같으니까 추가해서 이거 조금 더 외우겠다. 웬만큼 외웠으니까 추가해서 이거 더 가겠다.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민법도 그렇고 강간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 원론도 그렇고 그 핵심 요약 정리가 요 정도 될 겁니다. 세 과목 다. 그 책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한 1시간 정도에 들어오면 웬만큼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모든 학원이 똑같은 형태로 가잖아요. 지금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 정리하고 뭐 최종 마무리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우리 학원도 그렇고 뭐 저쪽에 있는 학원들도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보면서 저 이제 1차를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차 한 번 떨어졌었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1차 떨어진 적은 없는데 아침에 이제 그 가잖아요. 그 시험장 가잖아요. 아침에 그 시험장 갈 때 보통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어디로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1시간 동안 가는 동안 보통 한 과목은 그냥 보고 들어가는 정도? 그렇게 정도. 그 정도 되면 암기 과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거다. 시험 당일날은 회계하고 경제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회계하고 경제 문제풀이 끝났어요? 지금? 안 끝났어요? 회계는? 안 끝났어요? 선생님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회계도 2명이고 경제도 2명이죠 지금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갖고 아마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지금부터는 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격일로 오늘 회계 40점 풀고 그 다음날 회계 40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 계속 맨날. 그래서 체화가 안 되면 회계하고 경제는 무조건 과락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1차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풀 줄은 아는데 시간 내에 못 풀겠다라는 얘기를 난 그거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특히 회계하고 경제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그러니까 배워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1분 만에 못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 얘기 왜 하는 거냐면 강의를 들었으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지. 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회계하고 경제는 어떤 논리와 이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간 내에 못 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습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 보면 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고 뭐 해서 뭐 더하고 뭐 빼고 뭐 나오면 뭐 답 나온다. 이게 없는 거잖아 머릿속에. 그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매일 푸셔야 돼요. 회계하고 경제는.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민법하고 강간법은 특히 문제 푸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왜 지문 따먹기니까. 지문 알면은 맞추는 거고 지문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은 곳을 고르셔야 했는데 1번 딱 읽었는데 옳은 거 나와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답 체크하시고. 근데 회계하고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쭉 푸른 다음에 답을 내고 그 답을 지문에서 찾아갖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회계하고 경제는 정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이제 합격자 인터뷰 진행하면서도 많이 물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그런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우리 시험이 1차가 처음 볼 때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붙을 수 있다라고. 좋죠. 3개월하고 4개월 만에 갖고 1차 붙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라는 거지. 3개월하고 4개월에서 이 시험 1차를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더 좋은 시험들 많잖아요. 3개월에서 4개월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학습으로 감정평가 이론을 들으면 부동산 학원론은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반대야. 선행학습을 해서 감정평가, 그러니까 1차 붙고 감정평가 이론까지 공부를 했으면 3년차 넘어갈 때 부동산 학원론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학원론도 했고 이론도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감정평가 이론 공부 좀 수업을 들었다고 부동산 학원론을 문제를 풀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외울 게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카페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좀 믿지 말란 얘기예요. 검증이 안 됐잖아, 그 사람들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실제로 6년, 7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수험기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카페에 앉아갖고 그런 얘기만 쓰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검증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되게 신기한 게 강사가 해주면 강사가 얘기해주면 거짓말이고 카페에서 얘기하면은 다 진실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 이 수험기에서 검증된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합격을 한 강사들 아니면 합격생들. 그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실제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같은 수험생들한테 의존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달콤하죠. 아주.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1년이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달콤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1년에 붙고 3개월만 1차를 해서 붙었던 사람들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강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자, 부동산학의 개념과 분류,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사람 계속 헷갈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보겠다는 얘기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부동산인데 얘를 하나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복합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복합 부동산. 이거는 1번은. 2번에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위치, 공간, 환경 등의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가리켜 말한다. 위치, 공간, 환경은 이건 물리적 측면이죠, 지금. 그죠? 이 물리적 측면으로 보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생산 요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제도적,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위치, 공간, 환경 등의 개념으로 이건 물리적으로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물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로 봐야죠. 2번도 틀렸고, 부동산의 활동 범위를 사회, 경제, 경영적인 측면의 개념으로만 제한하여 아니죠. 사회, 경제,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까지 다 들어가야 복합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5번에 부동산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정답이죠.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기술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2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 3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말한다. 기술적은 이제 물리적 측면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생산 요소 다음에 여기서 이제 꺼서 써야 돼요. 생산 요소는 경제적 측면이니까. 자산도 경제적 측면, 공간하고 자연은 기술적 개념 맞기는 하죠.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5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복합부동산이라고 썼는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썼는지.
3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3대 측면 즉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느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 물리적, 기술적, 공학적, 무형의 측면과 법, 경제적인 유형의 측면. 무형의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유형의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 자체를 봤을 때 이 물리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형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형적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물리적 공학적 측면으로서 자연공간, 위치, 환경. 4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경제 행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보통 이제 경제적 측면 얘기 나오면 가격 이런 얘기들 잘 나오고 있고요. 5번 협의의 부동산, 다른 말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를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그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의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의 구분은 법률적 개념에서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본, 자산. 2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유형이라고 잘 들어갔죠. 일단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케이. 5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아니에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면서 생산 요소이면서 자산이면서 자본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5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 부동산 민법 제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엔 등기로서 공시 효과를 가지지만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 효과를 가진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며 일단 컴마 앞까지 맞았어요. 그죠?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다 틀렸죠. 일단 자본하고 자산은 경제적 측면이고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도 아니에요. 지금 법 제도적인 측면인 거지. 3번 틀렸고 4번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 포함.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의제 부동산의 종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선박, 기계기구 이런 것들. 6번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혹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3번이 정답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건설기기 등은 협의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라 광의부동산에 속할 거고요.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생뚱맞은 지문이에요. 이런 게 생뚱맞은 지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15쪽에 이제 그 정답 해설 밑에 넘어가면 수산업법에 보면 그 16조 2항에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긁어서 낸 건데 이런 거는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또 파생해서 또 나올 수는 있죠. 일단 이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2항에 보시면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돼 있죠. 그 물권에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3항에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 거다 밑줄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다 밑줄. 그럼 이제 지문에서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문에서. 그다음에 7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과를 갖는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 이게 잘 보라 그랬죠.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게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이게 아니면 다 뭐냐면 동산인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착물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부동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 카운터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퇴거할 때 띄어가지고 들어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동산. 상당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4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8번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해. 이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야. 동산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4번 틀렸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9번 다음 중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의제부동산은 법률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실생활의 필요에 따른 구분이. 이게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죠. 이건 어느 측면에 들어가 있냐면 법률적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거기까지 읽었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리고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의제 부동산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2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효력이 미치나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효력이 미치나까지 맞았어요. 컴마 앞까지. 근데 뒤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이게 이제 종속 정착물이죠. 종속 정착물 같은 경우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컴마 뒤에가 틀렸기 때문에 얘도 틀린 지문. 3번에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며 일단 맞았죠. 여기까지. 광화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도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 이거 틀렸죠. 뒤에. 광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규정될 뿐입니다.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4번이 맞았고,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일단 맞았고요. 소유권은 타에게 이익을 해치더라도 아니에요. 무한히 연장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마 뒤에가 틀려서 5번도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10번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건 민법상 판례를 아마 보셨을 텐데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벽체, 기둥, 보, 바닥 등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건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민법상의 판례가 있습니다.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수목이 부동산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임목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 즉 독립정착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 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종속된 정착물로 취급되겠죠. 4번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록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한다. 이게 4번이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의제 부동산 가보면은 등록 대상이 있고 등기 대상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5번 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성과 범선은 등기가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좀 너무 나간 지문인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맨 밑에 5번의 선박등기법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20톤 이상이 일단 중요한 거고요.
기선은 뭐냐면은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 자력 항행이 가능한 선박을 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엔진이 있는 애들이 기선이에요. 범선은 뭐냐면 엔진이 없고 돛 달린 선박 있죠. 그거를 범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라고 돼 있죠. 100톤 이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부선은 뭐냐면 돛도 없고 엔진도 없어서 다른 선박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애들이 부선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기출지문입니다. 이게. (1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다.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이다.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류하여 양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독립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럼 잠깐만 밑에 제3조 임목의 독립성,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2항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거다 밑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임목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정착물이 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다릅니다. 12번 넘어왔어요.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한다. 맞고요. 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이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자체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임야나 전답으로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개발해가지고 상업용지가 되면 특성이 바뀐 거잖아요. 그 토지의 특성이. 그래서 2번이 정답.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고요. 13번 넘어가서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정착물로 구분하지만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등기를 한다. 우리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따로 있어요. 판례에 의해 농작물은 매매 시 토지로부터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한다. 가식이라는 거는 가짜 임시로 심어 놓은 거죠. 가짜 임시로 심어 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뽑아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은 독립된 정착물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종속 정착물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럼 가식 중인 수목은 뭐로 본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동산으로 보는 거죠. 4번 임차인에 의해 설치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됐고요. 14번 넘어가서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간주돼요. 근데 독립정착물은 아니고 종속정착물로 간주가 되죠.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5번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목 등기가 되지 않는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도 독립한 물건이 아니면 이미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 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는 임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은 소유권은 경작자한테 귀속된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 포함한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의제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6번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준부동산의 구분 실익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며 감정평가 및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수목과 명인 방법에 의해 명인된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틀려요. 왜냐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등기된 수목만 그런 거고 명인 방법에 의해 명인된 수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 그걸 제거하면 건물이나 토지가 불완전하게 될 경우 이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된다.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와 매수자일 경우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됐고 17번 임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임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밑에 이제 6조 법정지상권 보면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정지상권이잖아 지금, 그죠? 이 항은 일반적인 법정지상권과 똑같아요.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번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5번만 보시죠.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이거 임차인 정착물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아니죠. 취급하지 않는다. 19번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으로만 연결된 것은 위치는 자연적, 자산은 경제적, 소유권은 법제도적, 자본은 경제적, 협의부동산 법적, 공간 물리적 기술적, 상품 경제적, 준부동산 법적, 자연 물리적.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연결된 것은 여기서 자산, 자본, 상품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한 10초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진짜. 한 10초면. 자,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죠? 이번 일단 틀렸고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공중권은 크게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라는 건 이제 사적 공중권까지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한 건데 그 사적 공중권 안에서 전파가 돌아다니는 걸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공적 공중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사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 뭐 조금 불완전한 지문이기는 한데 이게 토지 영구 사용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이제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가 이제 한계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한계심도 밖에는 토지 소유자의 일상적인 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지하를 파 내려가서 쓸 수 있다라는 그 한계심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이 이 한계심도 이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당연히 보상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보상 의무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계심도를 벗어나서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보상 의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일단 한계심도 이내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 한계심도 바뀌면 보상 의무는 원래 없어요. 21번 넘어가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표권이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작물 경작, 지표수의 이용 권리 등에 해당된다. 공중권이란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공간 개념은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적 공중권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전파의 발착 등에 이용하는 권리이며 사적 공중권에 틀렸죠. 사적 공중권의 일부가 아니에요. 두 개가 분리됩니다. 미채굴 광물과 달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지하 공간에 대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특수 장비 등이 없이 파내기 힘든 지하 부분의 흙이나 돌 등을 채취할 경우라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